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 미술과 로마 미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그리스는 굉장히 미술적으로 기초가 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 문명을 얘기할 때 그리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든지 그런 미술들이 그리스 미술을 다시 쫓아하자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미술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선 첫 번째로 그리스는 민주주의를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쵸? 그리고 서양 역사의 시초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는 가장 기초가 되는 정신이 인간 중심인 사상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에서 가장 최고 정점에 황제, 왕이 있었고 최하점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다른 계층들이 있었고 그래서 계층과 신분 상승이 어려웠으며 이 수직적인 관계가 그 사회 자체를 좀 딱딱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이집트와는 다르게 그리스는 물론 노예가 있긴 있었지만 그 일반 시민들은 서로의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사상과 자연스러움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당연히 시각적으로도 미술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리스 미술은 크게 세 단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아르카익 미술기, 고전주의 미술기, 헬레니즘 미술기로 나뉩니다. 여기서 아르카익 미술기는 그리스 초기에 해당되고 이집트의 영향을 받는 시기고요. 고전주의 미술은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이 꽃을 피웠던 시간이고 헬레니즘 미술은 인간 중심 사상에 더불어서 그리스가 갖고 있는 역사적 특징으로 인해서 인간의 희노애락이 조금 더 격렬하게 담긴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흔하게 그리스 미술의 가장 최정점기다, 황금기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는 헬레니즘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가서 그리스 미술 초기의 아르카익 미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아르카익 미술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딱딱한 미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아르카익 미술이고 왼쪽에 이게 이집트 조각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미술을 설명했는데 이집트 조각은 안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미술에도 조각이 있었는데 이집트 조각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평면 그림, 그냥 그림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사실적이에요. 그림에서는 이집트 그림에서는 눈은 정면이고 얼굴은 측면이고 몸은 정면인데 발은 또 측면이고 이렇게 서로 다른 다시점이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그렸다고 했잖아요. 이 원리가 정면성의 원리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집트 조각에서는 굳이 그렇게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각 자체가 입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집트 조각의 특징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인체를 조각했기 때문에 이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적인 인체의 비율을 정해서 조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소 딱딱해 보이긴 합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게 바로 그리스 초기의 아르카익 미술입니다. 그래서 아르카익 미술, 이 남자 조각상을 보면 표정이 이집트 조각처럼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몸의 동세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였던 아르카익 미술이 고전주의 미술에 들어오면서 보다 더 자연스러워지죠. 이 아르카익 미술과 고전주의 미술 이 시기 즈음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리스에
그리스는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전쟁이 그리스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이 전쟁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큰 나라와 중간 정도 나라보단 더 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나라와 미국이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작은 나라인 그리스가 큰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보다 더 그런 본인들의 인간 중심 사상과 자유스러움이 고취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술도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르카익 미술에 비해서 자연스러운 자세가 보이고 그리고 훨씬 더 표정도 부드러워졌죠. 이 고전주의 미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콘트라포스트와 황금 분할인데요. 콘트라포스트는 인체 입상에서 인체의 중앙선을 S자로 그리는 포즈를 말하는데 무게 중심이 어느 한쪽에 쏠려서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아르카익 미술에서 본 남자 조각상은 경직돼서 딱딱하게 서 있지만 고전주의 시기에 오면 보다 더 인간이 자연스럽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주의 시기에 등장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황금 분할인데요. 이 황금 분할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뭘 보여주는지 모르시겠죠? 이따가 그리스 건축을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시기의 건축은 이렇게 조금 더 아르카익에 비해서는 활동적인 게 느껴지시죠? 그쵸? 그 다음이 바로 헬레니즘 미술인데요. 자, 헬레니즘 미술을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을 말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자,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많은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역사를 또 다시 한번 돌아오자면 그리스가 에게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초기에 페르시아 전쟁을 치릅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작은 그리스가 큰 페르시아를 이겼기 때문에 훨씬 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 중심 사상과 자신들의 그런 자신감이 고취돼서 예술로도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도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테네고 하나는 스파르타입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자유스러웠다면 스파르타는 좀 경직됐죠. 그리고 군인 양성이 목적이었고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고 그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같은 나라 내부에서 두 도시가 사이가 안 좋고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외부에서는 좋아하죠. 공격할 기회니까요.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침략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미술을 헬레니즘 미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고전주의 시기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콘트라포스트와 황금 분할점을 이용해서 이제 서양 미술의 기초와 시초를 만들었다면 알렉산더 대왕 원정 이후를 헬레니즘기라고 하는데 헬레니즘 미술에 와서는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 플러스 인간의 감정, 희노애락이 추가가 돼서 훨씬 더 예술적으로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가 조각이 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조각은 그리스 헬레니즘 시기에 가장 유명한 라오콘이라고 하는 조각인데요. 이 라오콘에서도 보면 어떤 고통받는 인간의 괴로움이 역동적인 동세와 함께 표정에서도 느껴지죠. 아까 전에 아르카익 미술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고전주의 미술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이죠. 여성의 인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면서 있죠. 자, 이거는
니케의 여신상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헬레니즘 시기의 미술입니다. 이 미술은 니케 여신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참고했는데 이 날개를 갖고 있는 이 동새가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에 이렇게 응용됐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스 미술의 조각과 건축을 얘기하는데 우선 조각부터 얘기했는데요. 조각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하는데 이 세 시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단초가 전쟁, 페르시아 전쟁과 아까 얘기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이후 몰락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와서 그게 조각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이후 서양 미술이 동양에도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렉산더 대왕은 많은 지역을 점령합니다. 많은 지역을 점령하는데 어디까지 갔다고 전해지냐면 인도까지 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부터 동양까지 점령을 한 거죠. 이때를 헬레니즘기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서양의 미술이 동양까지 전달되는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들이 인도의 간다라 미술인데요. 인도에서 표현한 부처상이 지금 얼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양 얼굴의 느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옷도 보면 여기 보면 그 그리스 미술이나 로마 미술 같이 기후가 굉장히 따뜻했잖아요. 그리스는. 그 따뜻했기 때문에 얇은 옷을 걸쳤는데 여기 이 부처상에서도 얇은 옷을 지금 걸치고 있는 모습 등 많은 영향을 받은 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스 건축입니다. 그리스 건축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의 황금 분할 비례가 잘 표현되어 있는 건축이고요. 이 황금 분할 좀 보면 1대 1.618 이런 식으로 지금 파르테논 신전의 앞부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크게 비교할 게 뭐냐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건축 양식에 비해서 파르테논 신전의 개방성을 보시면 됩니다. 보면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도 그렇고 건축이 좀 딱딱하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수직적인 구조의 권력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파르테논 신전은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가 뚫려 있고 보다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형태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건축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둥 양식인데요. 기둥 자체는 살짝 가운데가 통통한 베글린 기법이라고 그 기법을 쓰고 있고 이 기둥 위에 이 기둥이 받치고 있는 형태를 보면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식을 사용했고 여기 보면 에레크테이온 신전은 이오니아식을 사용했고 제우스 신전은 코린트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코린트 양식은 나중에 로마 미술에서도 쓰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도리아식은 조금 투박하고 이오니아식은 조금 더 부드러우며 코린트식은 화려하죠. 여기에도 그리스 미술에서 그 성격적인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스 미술 정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조금 얘기하고 로마 미술로 넘어가겠습니다.